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마지막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발포, 안매장, 집단 살상. 보고에서 나온 단어만으로도 당시 아픔이 느껴지는데요.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와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또 남은 과제는 뭐가 있는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진상조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3년여 동안 매우 아래로부터 과정을 통해서 조사해 왔던 그 결과, 그 중간 과정, 대체로 지금 마무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해서 발표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시 계엄군의 발표가 최소 20곳에서 50회 이상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던 주요 인물들을 조사해서 계엄군의 발포가 사실상 전두환 지시라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진압작전 부대 문건이 사라져서 명확한 증거를 찾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그동안 기록물을 가지고 진상규명하는 데는 이제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양한 기록물을 확보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내용을 일치하는 그 지점을 찾아오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진술을 통해서 발표 경위를 밝혀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발표 책임자를 최종적으로 그 경위와 체계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조사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록물과 진술을 통해서 발포 책임자를 거의 특정해 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지금 발포 책임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없더라도 진실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전두환 씨가 사망했지만 그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그가 감추고 그리고 철저하게 날조 조작하려고 했던 5.18의 그 진상규명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번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서도 전두환의 행적이 어떤 식으로든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후의 역사는 전두환의 그런 행적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네. 자, 이번 주요 인물들 조사에서 계엄군 발포가 사실상 전두환 씨의 지시다. 예, 전두환 씨를 향해서 그 증언들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광주 시민들이 처음에 화염병을 투척한 게 1980년 5월 21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그 증언을 보면 그보다 하루 전에 일부 계엄군의 실탄이 분배됐다. 예, 이런 증언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강목을 들거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쇠몽둥이 등을 들고 나왔던 것은 5월 18일 금남로 현장에서의 끔찍한 계엄군들의 그런 폭행, 폭력 만행을 본 뒤거든요. 그리고 5월 20일에는 계엄군의 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도 나왔다시피 광주역 앞에서 5월 20일 집단 발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런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라는 도시, 이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자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과 폭행, 이게 그야말로 시민들 스스로가 무장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의 이제 돌멩이부터 투척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이어진 것이죠.
예. 자, 시민들이 공격해서 실탄을 분배하고 발사했다. 이런 군부의 주장도 이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광주 시민들을 안매장했다는 부분도 충격적입니다. 예. 전남 해남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3구가 발굴되기도 했고요. 또 조사위 활동 개시 이후에 유해 12구를 찾아낸 상황입니다. 재단에서도 관련 제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조사위에 전달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과거에 안매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시신, 말하자면 행방불명이 된 신원은 있으나 시신이 여전히 없는 분들이 76명이 있습니다. 정부 공식 인정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 역시 현재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행방조차도 묘연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많은 그 실종자, 행불자 신고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보면 80년 당시 5월 현장에서 현장에 있었지만 도대체 어디로 그 사라져 버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의 시신 역시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라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번에 해남에서 그 발굴한 안매장된 그 시신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진전된 그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행방도 모른 채 기다리고 계신 그 유가족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분은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분들의 고통, 이것은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 가슴에 남아있는 한은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2중, 3중의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일정 부분 명예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기념식도 치르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가족의 그 고통은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여전히 간직돼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소망대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이거는 지난해 그 대국민 보고회에서 진상조사회가 밝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당시 군과 정보기관이 어떻게 해서 사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퍼뜨렸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인데요. 그 주장을 대표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사실 김한원 씨 아닙니까? 김한원 씨는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벌인 폭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와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2년여의 징역형을 받아서 현재 구속돼 있죠. 지금 이런 북한군 침투설을 계속 주장하는 지극히 이제 소수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아마도 5.18 민주화운동을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배제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사라지게 하려면 제도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게재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럼으로써 이런 소수의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 역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근데 전광훈 목사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광주 방문해서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제는 지금까지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는 망월동 묘지 무덤들은 북한 고정 간첩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망언과 망상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도대체 어떤 그 마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저는 이제 궁금한데요. 정광훈 목사,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는. 예. 이 처벌 조항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회나 혹은 연설 과정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또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이 주장은 사실 공공연하게 행한 주장이에요. 소수 몇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그 의견을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 목사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벌을 통해서 때로 이분을 또 추종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더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경각심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5.18 특별법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뭐 법적인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5.18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5.18 특별법을 통해서도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허위사실 알겠습니다. 유포 금지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예.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신문이나 잡지, 방송을 통해서 5.18에 관한 이미 그 여러 가지 뭐 법원 판례를 통해서나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5.18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리고 허위로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5.18 관련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계엄군을 사면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면이 먼저가 아닐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물론 현장에 투입돼서 피치 못하게 지휘관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계엄군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본인이 진솔한 고백부터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그 만행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진솔한 사죄부터 하는 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고백과 증언과 진솔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현재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해서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입장을 밟아도 저는 충분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가장 우선적으로 진솔한 진술, 고백, 증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활동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남은 기간에 좀 힘써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여러 한계 속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출범을 했는데 그럼에도 많은 노력은 해왔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예컨대 그 조사 대상자를 국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서 5.18 진상에 대해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수개로 지목된 사람들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사 과정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죠. 검찰에 뭐 수사를 의뢰한달지 그리고 그마저도 거부하면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활용했더라면 하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그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알겠습니다. 네, 5.18 진상조사위 활동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실을 밝혀서 희생자분들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